강병원의 정치 백신. 네, 정치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나쁜 정치, 막말 정치, 공학 정치 거부하는 강병원의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지금 첫 내각 8명 장관 후보자 발표됐고, 그 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발표됐고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총평부터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 인수위 내각을 보면서 야, 새롭다,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신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보도 보니까 네. 다들 좀 다양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네. 좀 안배했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드는 것 같고요. 네. 인수위 인선을 볼 때 사람들이 서울대 50대 남성, 그래서 서우남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도 60대 남성, 그래서 경용남 이런 내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렇게 조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위상이. 정치나 경제, 문화, 예술, 방역 이런 면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올라프 쇼츠 총리가 그 내각을 작년 12월 달에 구성할 때 여성 8명, 남성 8명, 남녀 동수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아마 캐나다도 동수 내각을 구성을 했고요. 프랑스도 동수 내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26명 중에 여성이 12명에 달합니다. 적어도 우리 역대 정부가 뭔가 이 남녀 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비중을 끊임없이 늘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왔단 말이죠. 네.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윤 당선인도 윤석열 정부에서 30대 장관 여러 명 나올 거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쨌든 새로움, 참신함, 신선함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런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보수적인 분들이랄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안정감이 있다 또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는데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오신 분이 윤 당선인의 40년 직이라고 하시던데 과연 능력 면에서 그분이 선택이 됐을까요? 꼭 능력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적어도 이 지난 대선 TV 토론회 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국민연금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네. 모두가 다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이 정부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거는 우리 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청년들도 이 연금에 대해서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적어도 그러면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알만한 그런 연금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서는 게 맞지 단순히 당선인의 40년 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생소한 인물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과연 이게 실력으로 인선된 것인지 친분 관계로 인선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이 됐는데 이거는 의외의 인사다. 본인도 잘 모르고 어디 지방인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후보자가 예. 의원도 하셨고 제주지사도 2번씩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같은 걸 하셨으면은 뭔가 그래도 그림이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예. 국토부 장관은 이 상임위 활동도 국토위는 없었어요. 원희룡 후보자가 좀 생소하지 않나 싶고 근데 우리 국민들 눈에 원희룡 후보자의 강한 인상은 뭐냐면요.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문건을 보따리째 주웠다라고 흔들던 그 장면이 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정략적인 카드로 이 후보자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원희룡 후보자가 그럼 이렇게 국토교통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 예. 어떤 실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어필이 돼가지고 발탁이 됐는지 또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주웠다라고 흔들던 그 장면만 강하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만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찍은 사람들, 그 유권자들의 바람,
지금 나중에 그 결과 분석을 해놓은 거를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유주택자들이 대거 이제 투표를 했던 것들, 서울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집값이 계속 지켜지면서 그러면서도 보유세나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 이거를 바라는 또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반면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랄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랄지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이 어떻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이 원희룡 후보자의 발언도 보면은 윤대차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발언을 했어요. 후보자 지명 이후에. 예. 아마 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공약했던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 문재인 정부와는 굉장히 반대로 가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재정 운영 면에서도 보면은 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 재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100조도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당장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경상월급 200만 원도 공약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추 후보자는 또 어떻게 당선인의 뜻을 받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물가 폭등이라든지 이 부동산 세대 문제, 그러면서 또 다주택자들은 또 규제하면서 이 불로소득 환수의 문제는 여전히 시대의 과제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지가 상당히 좀 저도 궁금하고 청문회 때 꼼꼼하게 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도 보면은 윤 후보자 같은 경우 250만 가구 건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 원 후보자 같은 경우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는 저는 청문회 때 꼼꼼하게 이 전문성 분야 네.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K1965님은 김현미 윤에도 관련 경력 없지 않았나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마 적어도 예. 아마 이 의원들을 발탁하는 이유는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 내각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역할이 있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관련 상임위에서 그것들을 다 다뤄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국토위에 없었다. 예, 법사위 외통위 산자의 과방위만 거쳤습니다.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고 예.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에서의 역할 좀,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김현장에 있었으면서의 어떤 이해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문제제기가 되겠네요. 예, 제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론스타 관련성도 얘기하고 이제 김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게 뭐 18억의 고문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퇴직 이후에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어요. 예. 그때 김현장 측에서 김현장 출신을 대법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다면은 이 정도 의혹이 나오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봐서 탈탈탈 털었겠죠. 탈탈탈 털어서 아마 반드시 낙마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윤석열 이후에 또 이런 검사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 간사로서 하여튼 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청문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통합과 협치의 적임자인지, 그리고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관리형으로 무난하게 그냥 대통령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인지 꼭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굉장히 국민들도 반대 많이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방식은 이 대통령 권한을 확 줄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 총리를 임명을 해서 실질적인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등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윤 당선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관리형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총리인지 꼭 좀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방탄 총리나 의전 총리 뭐 대독 총리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 규모도 뭐 한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추격형 경제 선도형 경제로 나가야 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뭔가 디지털 전환도 해야 되고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한덕수 후보자께서 이런 뭐 미래에 대한 경제 비전 이런 경제 정책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인지 분인지 검증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입니다. 검사 이야기하셔서 검수완박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이거는 민주당에서 오늘 하죠. 예,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총회에서 완전히 결정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그 지도부 원내 지도부는 뭐 지난주에도 의총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다양한 층위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쭉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쭉 수렴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선과 악의 문제 뭐 이게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수렴들은 충분히 했고 원내 지도부가 책임감 있게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뉩니까? 아 그럼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의원님 입장은 뭐세요? 저는 보면은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게 우리 이소영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정보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기능이 있고 기소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소유지를 재판까지. 재판까지. 판결까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남용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게 떨어져 나가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와 기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국은 이 사법제도 형사 사법 절차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도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쪽은 없다. 선진국도. 좀 겹쳐져 있다.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안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완전히 분리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6대 범죄 이 정말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미국은 FBI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내에서도 이 검찰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내에서도 이런 특수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를 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이 강력범죄라든지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결집시켜서 법무부 산하에 뭔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권력기관이 정보와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고 이것을 본인의 확증 평양을 가지고 가버리면은 그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은 떼내서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분리 추진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 추진이 정답이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적의 지혜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사장회에서 전원 반대 입장 표명했고요. 저는 이런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이렇게 집단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는데요. 한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이러면 일 못한다. 우리 공무원 생활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 근데 검찰 집단만 그럽니다. 왜 참 특이한 집단이에요. 자,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보십시오. 스스로가 자기 동료 검찰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우리 국민 모두가 뻔히 보면 저 사람이 성접대 받는 사람이 김학이라고 알 수 있는데도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고 다 덮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정말 무슨 99만 원 불기소 세트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검찰의 모습. 노무현 대통령에다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검찰의 모습. 다 이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를 했던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 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들의 를 민주적으로 문민의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과오를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왜 이런 목소리가 입법부에서 나오는지 국민들이 요구하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일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힘으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고 조직 이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이야기도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시간을 좀 늘려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의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